자, 우리 4번부터 보실 텐데요. 이제 사상은 좀 많이 어려웠고, 물론 이제 5번에 또 사상이 나오긴 하지만, 사상은 좀, 이게 우리가 시험에 최근에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사상이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사상은 자체가 조금 쉽진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뭐 놀이 이런 거는 이제 좀 골라가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부분은 자세하게 하고 좀 빨리 지나갈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 이렇게 할게요. 사상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다음은 유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기술한 건데 아래의 놀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전조잡기 유아들의 인지적 사고 특징을 모두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조금 그래도 좀 익숙한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여기 해설부터 조금 보시면은, 일단 이 놀이 안에는 상징적 사고, 직관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등장을 합니다. 자, 상징적 사고, 이제 전조잡기 유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자, 상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상징은 어떤 겁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실체, 막 원래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어렸을 때는 알잖아요. 그런데 상징을 사용하는 거는 뭔가 추상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상징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발달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조잡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상징은 몰라요. 구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조잡기가 되면서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상징적 사고는. 자, 그 외에 직관적인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요거는 조금 미숙한 측면이에요. 요건 미숙한 측면이고 상징적 사고는 되게 성장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점 더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막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징적 사고 보시면 상징적 사고는 이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정신적 표상이라든지 지연 모방이라든지 상징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 사고를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관적 사고. 자,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약간 좀 이제 미숙한 측면을 얘기해요. 원래 직관이라는 단어가 미숙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유아들의 전조잡기 유아의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좀 미숙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직관적 사고는 그 사물의 두드러진 속성을 바탕으로 즉 두드러진 것만 눈에 보는 것이고 논리적인 거, 뭐 원인과 결과관계의 추론 이런 건 잘 못하는 거예요. 추론적 사고는 잘 못하는 거예요. 직관적 사고와 조금 대치되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추론적 사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물의 두드러진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은 보존 개념의 부재, 보존 개념이 없는 거, 보존 개념의 부재라든가 비가역적 사고, 유머 포함 개념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열화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존 개념이 부족하다든가 보존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뭐 찰흙 같은 거 보존 개념의 대표적인 거 찰흙 동그랗게 뭉쳐 있는 거를 꾹 누르고 더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더 찰흙을 더 보태지도 않았는데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는 원래 앞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이렇게 쭉 벌려놓으면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붙여놓으면 아까 그거 달라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비가역적 사고고 유머 포함은 이제 포함 관계,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이고 서열화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런 게 안 되는 것이 직관적 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물활론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 있는 거를 이제 찾아보시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4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영은이하고 민수는 긴 막대기 2개로 말타기를 하면서 우리 이 말 타고 유치원에서 집까지 가보자. 상징놀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징적 사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찰흙을 길게 굴리면서 이게 넓적하게 만들면 이게 더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찰흙을 보태지도 않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숨바꼭질 하면서 유아들은 각자 교실에서 숨었는데
그냥 다 보이게 숨은 거예요. 이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눈 가리면 남도 안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타기 놀이는 상징적 사고, 소꿉놀이는 직관적 사고, 숨바꼭질은 자기중심적 사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다음은 교육 사상과에 관한 설명인데 동그라미 1에 기억과 니은을 채우고 동그라미 2에는 밑줄 그은 바와 같이 자연에 따르는 교육,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밑줄 그은 바와 같이 기억이 제시한, 기억에 들어갈 사람은 이제 루소이고 이 루소가 제시한 합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아동중심 사상가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자, 기억에 들어갈 사람은 왜 루소냐 하면 18세기 계몽사상가,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는 사실 우리가 이제 루소 이외에는 별로 안 다루고 있어요. 자,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종교, 정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예요. 자유로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가 계몽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타파하자, 앙시앙 레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구습을 타파하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와 맞물려서 계몽 사상가이면서 자연주의 철학자인 루소가 이때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자연에 따르는 교육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에 따르는 사람,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은 루소고 자연에 따르는 사람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 저서에는 니은이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저서에는 연령별 발달의 차이에 따라서 각 시기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루소가 만든 가상의 인물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책 이름이 에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루소이고 니은은 에밀인데 이제 문제는 자연에 따르는 교육에 해당하는 합자연의 원리 그거를 이제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합자연의 원리는 자연 사물 인간에 의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합자연의 원리를 얘기했던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루소는 자연 사물 인간에 의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범 답안도 있지만은 자, 해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은 루소가 제시한 교육의 원리는 교육의 3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자연, 사물, 인간이에요. 여기서 자연은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나무, 흙, 돌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은 그래서 자연에 나가서 교육하는 게 맞긴 맞아요. 루소 방식에 의하면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성. 인간의 자연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성에 부합하는 교육은 에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유아 시기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활용한 사물 중심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하면은 이 아이의 발달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 아이의 발달에 맞게 자연스럽게 얘를 잘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인,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사물, 인간에 의한 교육이 합자연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밀의 구성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시기는 영아, 아동, 소년기 이 정도는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전후 우리 유치원 애들은 아동기에 해당하지만 전후 시기 인접해 있는 시기들은 한번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단계인 아동기는 이때 자기의 이타의 이런 도덕 개념이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 도덕성 발달 단계 이런 것들도 다루잖아요. 도덕 개념이라는 게 처음에 발달하는데 자, 이때 너무 얘한테 이건 옳은 거야, 저건 그른 거야 막 이렇게 주지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전 단계인 영아 시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물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밀 책에 보면은 막 이렇게 자연스러운 옷 같은 거, 불편하지 않은 거, 그리고 감각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소년기에는 이제 약간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러니까 노작교육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너무 많은 책을 읽히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자연, 사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연, 사물, 인간 요 교육을 이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성,
인간의 자연성에 부합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사물에 의한 교육은 이제 감각과 경험 이런 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주로 감각에 의한 교육,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인간에 의한 교육은 이제 좀 교육력을 가진 성인, 그래서 유아의 자연성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성인을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사물, 인간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답이 되겠고요. 자, 합자연의 원리, 루소의 합자연의 원리는 자연, 사물, 인간에 관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듀이에 관한 두 교사들의 대화예요. 자, 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완전 듀이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고요. 루소는 듀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자, 동그라미 1에다가 기역, 니은을 채우고 동그라미 2에 박교사, 서교사의 대화를 중심으로 듀이가 제시한 교사의 역할을 이제 쓰라는 건데, 아까 제가 듀이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 이 교사가 얘기하고 있죠. 요즘 놀이중심 교육을 적용하면서 듀이의 교육 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은 유아들이 놀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를 재구성한다? 경험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경험의 재구성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경험의 재구성. 듀이의 굉장히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자, 사회적 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있는데, 듀이는 경험 중심과 함께 아이들의 흥미 중심, 경험 중심, 흥미 중심, 그리고 아이들의 필요, 이런 것도 강조를 했어요.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 욕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자, 흥미. 자, 그래서 이제 흥미라는 단어를 좀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듀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흥미 영역 이런 얘기도 이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박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교사의 역할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아이들이 놀이할 때 듀이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개별 유아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섬세하게 파악해야 된다. 아이들을 파악해야 되고 현재 상태의 얘 흥미가 뭔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박 교사가 얘기하는 교사의 역할은 관찰자이고, 그다음에 서교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서교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새롭고 바람직한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유아가 만나게 될 새로운 상황이나 경험을 예측하고 미리 선생님이 예측해 봐야 돼요. 유아 스스로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은 조력자예요. 여기 어디에도 교사가 나서서 막 이렇게 애들을 막 주지적으로 가리킨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자,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듀이가 얘기한 거 관찰해갖고 얘의 이전 경험과 다음 경험을 연결해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또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관찰자의 역할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에 보시면은, 박 교사는 관찰자, 그리고 이제 서교사는 조력자, 이렇게 이제 누가 관찰자고 누가 조력자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왜 관찰자라고 볼 수 있는지, 박 교사는 파악하는 역할,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관찰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교사는 아이들의 경험을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 그래서 요건 조력자, 안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듀이가 이야기한 교사의 역할, 관찰자가 있고요. 그래서 관찰자의 역할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유아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교사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경험, 다음 경험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력자, 안내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자, 조력자, 안내자, 유아 스스로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주지주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선생님은 옆에서 적절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뭘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자의 역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이전 경험, 지금 경험, 다음 경험 뭘 제공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명백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평가. 자, 교사의 모든 활동은 유아가 자발적으로 흥미를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상황에서 막 평가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듀이는 애들이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듀이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다음은 교사와 학부모의 대화예요. 정교사가 제시하고 있는 강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교사가 서연이가 식사 시간에 콩하고 고기를 전혀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집에서는 어떤지 물어봤더니 집에서는 콩, 고기뿐 아니라 과일도 안 먹으면 얘는 도대체 뭘 먹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먹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정교사가 이런 식습관을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서연이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을 때마다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 읽기와 인형놀이 이런 것들의 시간을 좀 늘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강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이 뭐 토큰, 상표라든가 아니면 뭐 칭찬이라든가 뭐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좋아하는, 특별히 얘가 좋아하는 그림책 읽기. 근데 그림책 읽기 너무 싫어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책 읽기, 책 읽기 너무 싫어하는 애들은 너 이거 다 먹으면 책 읽게 해줄게 이러면 일부러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으려고 밥을 더 먹게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떤 거예요? 강화제를 쓰고 있긴 하잖아요. 강화제를 쓰고 있긴 한데 이 강화는 사실은 행동주의에서 얘기한 거죠. 강화제를 쓰고 있긴 한데 뭐예요? 얘한테만 딱 맞는 거. 그죠? 요거는 이제 조건을 형성하는 거예요. 조작적 조건을 형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건화. 지금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야 이제 문제 풀기가 더 재밌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행동 조건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작적인 조건화가 있잖아요. 조작적 조건화. 그쵸? 그래서 고전적인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자극대 반응. 이렇게 딱 매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작적인 조건화는 일부러 이렇게 강도도 조절하고 이런 건 애들이 좋아하겠지. 얘는 이런 걸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강화물을 주면은 요 습관이 잘 고쳐질까 해서 훨씬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요. 그런 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근데 이제 프리맥 강화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는 지금 현재는 많이 쓰진 않아요. 요거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설계, 복식 기초선 설계라든지 설계를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해가지고 조건화의 정도도 조정을 하고 강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벌도 주고 긍정적인 강화물도 제공하고 좀 부정적인 강화물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좀 부정적인 경험하고 연결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행동을 굉장히 세밀하게 고쳐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단순한 고전적인 조건 형성의 원리가 아니라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예요. 조작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훨씬 치밀하게 설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맥의 원리는 강화의 일종이에요. 제가 이제 프리맥의 원리를 얘기하면 이거 강화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강화 중에 강화의 일종인데 굉장히 특별한 강화인 거예요. 어떤 배려가 들어있는 거냐 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강화물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배려한 거예요. 자, 프리맥의 원리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거를 위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거 더하게 해줄게. 대신 네가 싫어하는 거 하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프리맥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프리맥의 원리의 교육적 의의는 개인마다 강화물이 다를 수 있다. 자, 너희들 뭐 잘하면 선생님이 빵 하나 줄게. 빵 싫어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빵을 좋아하는데 내일은 빵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강화물은 바뀌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리맥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7번을 보고 프리맥의 원리라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강화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 읽기하고 인형놀이. 자, 여기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프리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답 프리맥의 원리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프리맥의 원리의 뜻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극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을 이용하는 방법. 요 정도는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자극대 반응을 활용하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극대 반응.
자극제가 뭐냐 하면 이제 강화제죠. 여기서 자극제는 강화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극으로 활용하는 것이 얘가 이제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 이걸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생 빈도가 낮은, 즉 발생 빈도가 낮다는 건 안 한다는 거거든요. 얘가 진짜 안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고쳐주기 위한 방법으로 강화제는 얘가 되게 좋아하는 행동.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셨으면 요건 약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8번에 다음은 발달 이론을 설명한 것인데 동그라미 1에 이론의 명칭을 쓰고 자, 동그라미 2에다가는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고 과정 및 발달을 컴퓨터 작동의 원리에 비유하고 정보 처리 과정을 부호화, 저장, 인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정보 처리 이론. 자, 인간의 두뇌를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시킨 정보 처리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자, 조금 전에 본 그런 자극대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죠. 자, 동물 행동학적인 이론. 이제 처음에 행동주의 이론 동물 실험에서 비롯됐잖아요. 자, 그래서 동물 행동학적 이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적응, 생존의 진화록적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자연 환경에서 동물 행동을 관찰해 가지고 행동 패턴을 연구했어요. 쥐 실험 이런 거 주로 많이 했잖아요. 동물 실험, 자극대 반응.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동물 행동학적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체계 이론을 쓰라는 거예요. 생태체계 이론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 대표자는 이제 브룬펜 브레너죠. 이 뒤에 이제 생태체계 이론 더 많이 다룰 거기는 해요. 자, 브룬펜 브레너가 이야기했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 시간체계 5가지 환경체계를 주로 이야기했고 자, 그리고 요 각 체계들이 상호 의존적인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가까이 있는 것뿐 아니고 멀리 있는 환경도 인간의 행동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브룬펜 브레너가 이야기한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요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문제에 또 있어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실게요. 9번. 미영이가 스티로폼이 물에 떠 있는 걸 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커다란 게 왜 뜨죠? 막 이러면서 이제 가라앉히려고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을 떼면 또 뜨고 손을 떼면 또 뜨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교사가 작은데 가라앉는 성질을 가진 물체, 크지만 물에 뜨는 여러 가지 물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영아 이런 것들도 물에 다 넣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얘가 인지적 갈등을 느끼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영이가 여러 가지 물체를 물에 넣어보고 아 그렇구나 다 넣어보고 이제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크다고 물에 다 가라앉고 작다고 물에 다 뜨는 거 아니네. 얘들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조작 변인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 물체들. 그렇죠? 조작 변이들은 여러 가지 물체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애가 잘 알게 해보기 위해서는 크기를 통일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더 과학적으로 사고하기가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통제 변이는 물체의 크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기제 2가지를 쓰고 사례와 관련지어서 그 기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동화는 나타나 있어요. 동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인지적 갈등도 사실 나타나 있어요. 인지적 갈등도 나타나 있고 미영이가 끝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크다고 물에 다 가라앉고 작다고 물에 다 뜨는 거 아니네. 얘들아 그렇지. 얘 다 알았어요. 이제 조절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지적 평형화도 일어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스키마도 형성이 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스키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과학 지식이 이제 갖추어진 거예요. 과학 지식이 하나의 과학 지식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떤 걸 연결시켜서 쓰셔도 돼요. 쓰실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거,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건 동화어 조절, 제일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답에는 동화어 조절을 써놨어요. 근데 인지적 갈등도 쓰셔도 되는데 대표적인 기제는 동화어 조절이에요.
대표적인 기제는 동화 조절이고, 인지 과정을 설명할 때, 유아의 인지 구조를 설명할 때 동화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갈등, 평형화, 뭐 스키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피아제가 얘기했던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다른 거 쓰셔도 사실은 답은 됩니다. 자, 그런데 동화 있어요. 동화는 어떤 거예요? 새로운 상황을 만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눈으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스티로폼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은 자꾸 물에 넣어보는 거죠.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아야 돼, 이런 거.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례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화라고 하는 개념 정의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와 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엮어서 썼지만 선생님들은 갈라서 써도 됩니다. 얘는 이렇게 행동했다. 그리고 동화라는 건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갈라서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같이 그냥 붙여서 썼어요. 앞으로 이제 갈라서 쓴 거, 붙여서 쓴 거 계속 예문이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 있어요. 조절. 조절은 크다고 다 가라앉지 않고 작다고 다 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례죠. 크다고 다 가라앉지 않고 얘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례예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서 미영이는 크다고 다 가라앉지 않고 작다고 다 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표 찍고, 그리고 조절이란 기존의 인지 구조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문장을 갈라서 쓰셔도 되고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에는 사례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화, 조절, 평형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주요 개념들이에요. 자, 동화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키마,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키마, 요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는 거. 요런 게 이제 기존의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황을 보는 거. 자, 이것이 이제 동화이고요. 그 다음에 조절은 기존의 인지구조로 안 될 때 기존의 인지구조를 변경하는 것. 요게 이제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화와 조절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인지적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인지적 갈등이 다 이제 극복되고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평형화죠. 정신적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상태. 이게 이제 평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10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초록 유치원 학습 공동체에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비고치키 이론에 근거해서 가에서 이 교사가 영민이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찾아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자, 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나에서 이야기 나누기 과정에 나타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에 보시면은 이 교사는 친구를 자주 때리고 괴롭히는 영민이가 늘 혼자서 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친구들과 노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자, 한 달 동안 뭘 했어요? 설명하기, 시범 보여주기, 이런 거를 해줬더니 얘가 이제 많이 그런 괴롭히는 행동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점점 더 많이 늘려가게 된 거예요. 이 교사는 이제 영빈이에게 제공했던 도움을 점차 줄여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영빈이는 이 교사의 도움 없이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이거 뭐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하기, 시범 보여주기 뭐 이런 거는 비계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비계를 제공해 주었어요. 알려주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시범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알려주면서 스스로 찾아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근접 발달 지대를 보면서 점점 단계도 높여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비계를 그만 제공해도 얘가 잘하겠구나 이랬을 때 비계를 딱 뺐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사가 비계 설정을 해주는 과정을
얘 지도를 하면서 비계 설정을 계속해서 비계의 단계를 근접 발달 영역에 맞게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자, 그래서 가는 비계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사의 비계 설정. 그래서 비계 설정의 그런 종류에는 시범 보여주기도 들어갈 수 있고 설명하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접 발달 영역까지 발전시킬 수 있게 안내해주는 과정으로서의 비계 설정을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사례하고 연결시켜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교사가 영빈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자,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거예요. 얘가 친구 자꾸 괴롭히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영빈이가 저는 괴롭힌 게 아니에요. 얘랑 잘 놀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심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던 현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를 영빈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나 같은 행동을 당한 쟤는 저렇게 불행한 마음을 가지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빈이는 자신이 재미로 하는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현진이처럼 큰 슬픔을 느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른 친구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고 다른 친구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얘는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의 입장에서 나랑 입장이 다른 얘 생각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상호주관성이에요. 그래서 상호주관적 이해에 도달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상호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주관성. 자, 그래서 과제를 시작할 때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두 참여자가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영빈이만 나와 있는데 영빈이 말고 현진이는 지금 안 써 있잖아요. 그럼 현진이 입장에서 현진이도 제가 이런 친구들이 날 괴롭히려고 일부러 날 무시하고 날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그냥 앉아있기만 하니까 재밌게 놀자고 지금 그런 거였구나. 얘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협동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비고츠키가 이야기했던 비계 설정과 상호 주관성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풀었고 왜냐하면 비고츠키의 비계 설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주요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상호 주관성 또 나왔을 때 선생님들 다 틀렸잖아요. 그때도 이제 저희는 기출을 저희가 먼저 풀었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이제 시험 문제 그때도 나왔었어요. 근데 상호주관성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다. 전혀 아니에요.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고, 이게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 발달 영역까지 도달해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근접 발달 영역은 어떤 거예요? 아이가 실제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발달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발달 영역은 이제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힘든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를 뚫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이걸 뚫고 나가가지고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잠재적 발달 수준은 계속 변해요. 계속 점점 애가 성장하니까. 자, 그래서 이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러야 돼요.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적 발달 수준 간의 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거기 계속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한참 머물다 보면 얘의 근접 발달 지대는 좀 더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근접 발달 지대에 계속 머물 수 있게 선생님 비계를 계속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럼 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제공했던 학습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좀 고통당하는 친구랑 네가 했던 일이랑 똑같은 걸 당해갖고 힘들어했던 그 친구랑 같이 계속 대화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해에 도달하는 거, 상호주관적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효과적인 비계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효과적인 비계,
자, 선생님들이 비계는 아는데 도대체 비계를 어떻게 제공해 주나. 지금 여기 이제 비계의 사례를 지금 써놓은 거고요. 비계는 이제 공동 문제 해결, 주로 이제 협동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친구들이 나의 근접발달지대가 되어주기도 해요. 협동학습을 통해서 공동문제 해결하게 할 수도 있고. 자, 상호주관성, 간주관성,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상호주관성. 자,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사례를 보셨어요. 그쵸? 상호주관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따뜻함과 반응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근접발달지대는 맨날 내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맨날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한다고, 쟤 저거 봐, 막 비웃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안 해봐.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는 모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함과 반응, 도전적으로 애들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접발달 영역에 머물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자꾸 줘야 돼요. 맨날 쉬운 것만 주면 안 되는 거고 너무 어려운 걸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거를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조절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기 이 교사는 어떻게 했어요? 애가 좀 잘하니까 얼른 비계를 빼줬잖아요. 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성인은 가능한 한 빨리 조정과 도움을 멈추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비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또 1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